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86페이지에 이어서 봅니다.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죠? 여기 펴놓고 제 설명을 쭉 듣고 나중에 교재 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계산 구조를 보면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과정을 보면 먼저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있죠?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서 자, 공제해서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1억 원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빵이니까 그래서 세금 안 내겠죠?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 안 내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부과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이 부과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과요,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해서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을 자 구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장기 그러면 대개 우리 세법에서 장기 그러면 대개 한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단기 그러면 1년 이내를 얘기해요. 의미해요. 되게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3년 이상 보유하고 그러다가 팔고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겠어요? 의견 통일된 거예요 지금?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몇 개월 만에, 한두 달 만에 단기에 몇 개월만 보유하고서 팝니다. 손해보고 안 팔겠죠? 자, 상가격에다 얹어서 팝니다. 그것도 산 사람이 한두 달 만에 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팝니다. 또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막 이러다가 단기간에 막 어떤 가격이 막 급등했다가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원래대로 갑자기 탁 폭락을 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절단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반값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 반값으로 폭락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서민들이 집을 사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값이 폭락을 했다? 반값으로?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지금 5억이야. 근데 이게 2억 5천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이 반으로 줄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으로 재산 증식하는 게 아니라 다 부동산에 몰빵하는데 그게 반값으로 떨어지면 내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은행은 5억에 맞춰서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게 절반으로 줄면 은행이 부실해지고, 여러분 개인도 자산이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소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지, 여러분들. 그러면 국가적 연쇄적으로 다 여러 가지 부실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집값이 소득 대비해 가지고 사실 집값이 좀 너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자,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을 하기 때문에 높아요. 지금 집값이 너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서히 떨어지거나 서서히 오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반값으로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단기 하면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러니까 양도세요. 많이 걷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는 세수의 아주 일부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 봤을 때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주기 위해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특별히 공제해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요.
드디어 이제 과표가 결정이 됐네요. 과세표준 결정되면 뭐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나 곱하기 세율에서 뭘 구합니까?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하는 과정까지가 복잡하지. 자,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옛날 시험에는 요 순서를 뒤바꿔 놓고서 올 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2번 나온 적도 있는데 11회 12회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지금은 서술형으로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서술형으로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자, 뭡니까? 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우리 그냥 보면 다른 데서 그냥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라고 그랬죠, 제가?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요. 자, 또 뭐 시험에서 뭐 다양하게 물어봐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그래서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서술형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양도세 계산 과정을 머릿속에 딱 알고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또 풀 수 있고, 조건 주어놓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봐라, 뭐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이 계산 문제 또 문제 풀 수 있고, 또 응용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무조건 이 계산 과정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면요, 보세요. 머리끝 잘 땁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인데요. 차장이 중요해요.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중요합니다. 제가 양도차익 요번에 양도차익과 관련한 거, 계산 관련한 거, 양도차익과 관련한 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는. 자, 근데 29회 시험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하여튼 29회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한 문제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장이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장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개 잠깐 들어보세요. 차장 그러면 어떤 차장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연상됐는지 본인이 난 차장 그러니까 뭐가 딱 순간적으로 떠올랐는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연상됐느냐? 제가 딱 보니까 있잖아요. 이쪽 분단 맨 끝에 우리 그 남성 아니 그 저 사장님 말고 우리 그 곤색 옷 입은 목포를 한 본인. 자, 차장하면 뭐가 떠올랐습니까? 예? 차장하니까 뭐가 떠올라? 빨리 얘기해. 모르겠다고? 아이고, 뭐 이런 것도 뭘 몰라. 자, 여러분 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차장하니까 뭐가 떠올랐어요? 예? 차장 1,000원이 뭐야? 예? 아이, 진짜 그거 말고. 자, 지금 다른 과목 얘기를 하고 그래. 아이, 진짜. 자, 옆에 차장하니까 뭐가 떠오른다? 에? 버스 운전수? 아, 버스 안내원 얘기하는 거죠, 버스 차장?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20대나 30대 초반 수강생들한테 차장 그러면 어떤 게 연상되냐 그러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 있죠? 그 차장님, 회사 부장 아래 차장 그게 떠오른대요. 근데 30대 후반, 40대, 내가 딱 보니까 30대 중반을 넘었어. 그치?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 60대들은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도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버스 차장 떠오른대요. 옛날에 버스에 차장이 있어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 오라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 안내하고. 요번에 내리실 정거장은 어디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은 다 저기 가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 버스 차장, 이건 지금 뭐냐면 버스 그 차장이에요. 버스 차장. 옛날에 20대 초반에 어렸던 아리따운 처녀가 있죠. 지방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이 그 동생 학비 때문에 모자라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 좀 붙여줄 수 있냐고. 그러면 돈이 근데 없어요. 월급날도 멀고 돈도 없고. 그럼 뭐를 해야 돼? 가불 보세요. 가불이 필요한 월급에서 미리 가불하잖아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디로 가느냐?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가필차장 소기과요.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계산 과정을 다 용어를 다 익히고 배우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 딱 보고서 사람들 없으면 있죠? 필차장 소기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용비를 빼고 필요용비를 빼서 가필차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소기과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한다? 과세표준 구한다. 이 과정을 쭉 머릿속에 이렇게 배운 내용을 순서를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람들 있는 데서 가필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자, 시작.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기준시가,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2007년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도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이건 뭐냐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법령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자, 교재에 이따 볼 거니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쌍방 동일기준적용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야 돼? 실거래가,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시험에 또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이요. 설명 쫙쭉 듣고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교재 볼 겁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외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즉 양도가액이나 실지 양도가액이나 실지 취득한 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가 있는데요.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나란히 같은 아파트. 예를 들자면 그럴 때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 원에 거래했다고 얘 신고해왔어요. 102호도 거래가 있었는데 얘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거래 신고를 해왔어요. 103호도 이번에 거래가 있었는데 자, 예를 들자 극단적인 예로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를 해와요. 그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아이, 그렇잖아요.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진짜 남 좋은 일 시켰는지 계약서를 좀 갖고 와봐라. 확인해줘라. 그랬더니 뭐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등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250만 원으로 자, 할 수는 없잖아요. 양도세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인정되지 않고 자, 확인이 안 된다. 실지 거래가액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실지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냐면 정하냐면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계 방법으로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돼요. 자, 추계 방법은 어느 때 적용하냐면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계해서 정하느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자, 이번 28회 시험에서도 또 지문에 정답 지문으로 또 나왔어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을 적용하는데 뭐냐면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번에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요.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해요. 보세요.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 103호,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가 1억에 거래했고 102호가 1억 200만 원을 거래했어요. 그러면 너도 적어도 1억 원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요걸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요것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감정가액은 이 당해 이 자산의 역시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요 감정가액이 없다 그러면 또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환산가액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산 취득가격이라고도 하는데 환산 취득가액,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냐면요. 잘 보세요. 환산가액은 취득할 당시요. 이번에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 이것이 불분명할 때 합니다. 환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럼 여기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거래가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됐고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면 어떤 거 거래가 있었어요. 그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또 국세청 전산망에 실거래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이제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자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매사락이나 감정가 이런 거 매매사액 같은 거 발견하거나 그래가지고 또 전산망이 너 옛날에 이렇게 거래한 걸 신고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새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번에 법이 나온 것이 나중에 배울 건데 기본서라면 그 환산가액으로 만약에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환산가액으로 만약에 양도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환산가액에 이제 일정한 가산세를 또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해요. 그래서 페널티를 이번에 이제 주는 그 규정이 또 새로 도입이 됐어요. 나중에 또 우리 배울 겁니다. 어떠간에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 분명할 텐데 그럼 어느 때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나한테 그 당시에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세를 신고할 때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어가지고 기준시가로 그 사람 양도세 신고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가지고 제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이번에 그 부동산 쭉 갖고 있다가 팝니다. 실지 양도하는 가격은 이번에 파는 가격, 실지 취득한 가격은 어떤 거로 할 것이냐.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환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28회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거하고 묶어서 나오는 바람에 조금 시간 내 문제 풀기 어려웠던 문제였었는데 환산가액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풀어 드릴 거고요. 환산가액이라는 건 이렇게 구해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는데 하여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말하자면 기준시가를 가지고 실거래가액을 환산한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옛날에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환산가격으로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 사람들이 환산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냐면 계약서를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보세요. 실지 취득한 가격은 요 정도 가격대라고 할게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은 커요.
그래가지고 양도 차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산 가격은 보세요. 이번에 양도항시 실거래 가격은 커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근데 기준 시가는 시가를 미처 반영을 못하니까 기준 시가는 작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큰 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 가격으로 하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 가격으로 하면 요 취득 가격이 커지게 돼 있어요.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그러면 원래 양도차익은 이만큼인데 환산 가격으로 하면 취득 가격이 커지니까 양도차익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유리하죠? 그래서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환산 가격으로 계산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환산 가격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보세요. 환산 가격은 다시 어느 때 한다고요? 옛날에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또는 근데 보세요. 또는 기준시가로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고요?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자 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취득 가격이 불분명하다. 자, 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 불분명. 자, 그러면 이제 불분명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매감한을 적용해요. 기준시가는 이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할 때만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하여튼 매감한을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있잖아요. 28회 시험에도 제가 그랬지만 여기 보세요. 구체적인 추계결정의 순서예요. 구체적인 추계결정의 적용 순서예요. 시험에 제가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도요. 시험 전에도 계속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 없다. 시험에 자,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시험 지문에 추계결정이나 경정할 때, 경정이란 말이 들어가요. 추계결정 경정,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고치는 게 경정이잖아요. 이 추계결정 경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추계하는 적용 순서를 물어보면 자, 그럴 때 추계결정 경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자, 봅니다. 시험에 이게 이제 계속 물어봤고 이번 28회 시험 나온 게 이거예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 그건 좀 있다고. 양도가액이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요. 기의 순서로 추계결정합니다. 보세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양도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은 양도가액에 대한 추계결정 경정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제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기, 감, 매 아니고 보다 이 순서에 대해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냐 그러면 기 순서로 추계결정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액. 여기 보세요. 이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여기 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에 한번 또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 여러분들 뒤바꿔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하여튼 환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할 때 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결정 경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28회 시험 때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질문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뭘 뺐어요, 여러분들? 환산가액을 쏙 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건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수십 번씩 얘기하는 거였는데 시험에 역시 28회 시험에 나왔어요. 뭐 또 똑같이 또 나오진 않겠지만 워낙 또 여러 번 출제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냥 알아둡니다. 꼭. 자, 다시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도세 간에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쌍방 동일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서 계산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양도차익 계산 원칙적으로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인정되지 않고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 추계 방법으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콕 집어서 추계 결정 경정, 관할 세무상의 추계 결정 경정할 때는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니까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양도가액의 필요경비의 필, 양도차익의 차, 장기보유통제액의 장, 양도소득금액의 소, 양도소 기본공제액의 기, 양도소 과세표준의 과,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신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외우고요. 87페이지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가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이요. 동그라미 기억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이나 또는 취득가액은요, 그 자산의 양도자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도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이요. 그리고 니은번 얘기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 경정.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는 거 쭉 밑줄이고요. 구체적인 순서요.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매, 감, 환, 기 순서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추계결정의 가액 그래가지고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땡땡. 읽어봅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자, 밑줄입니다. 각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밑줄. 그리고 읽어봅니다.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말합니다. 101호, 1억, 102호, 1억, 200. 자, 너도 1억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가액 봅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에 또 밑줄? 3개월 이내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자, 3번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한다고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2번 결정경정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나중에 보고요. 양가로 3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 그래서 이제 또 양가로 4번 실지거래에 의할 때 취득가액. 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럼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파는 가격. 그래서 이것을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총수익금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28회 시험에서는 독립한 문제는 아니고 지문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하여튼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자,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인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면 보유하면서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개량 비용, 수선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집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그러면 그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간이 영수증 같은 건 안 되고 세금계산서가 됐었어야 돼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했어야 돼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당연히 사업자는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얹어서 원래 그 공가격 얹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비용을 좀 더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세금계산서 안 끊고 그냥 간이 영수증만 받고서 공사를 맡깁니다. 조금만 크게 이제 수리하는 거 아니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거는 그 간이 영수증 받은 것은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러면 꼭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실무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28회 시험에도 그런 것도 나왔긴 했지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 발행 안 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줬는지 대략적인 그 견적서 있잖아요. 계약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돈 보낸 금융거래 자료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인정받을 수 있긴 있어요. 물론 그 사업자가 나중에 유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튼간에 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 그 견적서 있잖아요.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 자료. 그 공사대금 내가 뭐 5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 보냈잖아요. 그 사업자한테. 그러면 그거 증빙서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튼간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만약에 취득하면 소개비 여기 들어가고, 중개사를 통해서 이번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소개비는 또 양도비용에도 들어갑니다.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취득가격이 불분명해. 그럼 취득가격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가격을 어떻게 해서 정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잖아요. 매감한기. 그럴 때는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 기준가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얘네들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을 해가지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기타 필요경비 공제해가지고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차 배워나갈 거예요. 오늘은 계산 과정 구조를 순서를 익히고 대략적인 용어만 익히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88페이지, 89페이지 이런 것들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90페이지 보니까요, 여러분들 90페이지 보니까 보충 내용에 맨 앞에 보니까 보충 내용에 수익적 지출액이란 말이 있어요. 그냥 오늘 자세한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이런 건지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데 줄 긋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보시고 수익적 지출액이 뭔지 용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 90페이지 맨 꼭대기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몇 줄이요. 도장 비용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이요.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방수 비용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비용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비용, 도장 비용, 방수 비용, 그 다음에 도배장판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증빙 서류 보관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까?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그 자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요. 현상 유지 비용인데 어떤 수강생분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 교수님, 페인트를 칠하면요, 외벽 페인트를 칠하면 건물이 후질근했다가 페인트를 싹 칠하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 자산 가치 증가 비용, 이건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거든요. 자본적 지출액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에 지저분했어요?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은 이거는 자 뭐예요? 예? 이거는 유지비용이지 유지비용.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기분 좋아서 청혼의 꿈을 안고 아파트나 상가 문을 탁 열었더니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아니면 물이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이 새니까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에요? 계량비용이에요? 유지비용이지. 여러분 처음에 저 아파트나 상가, 특히 아파트 같은 거 집 여러분이 집을 새로 사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새 집에 도배장판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도배장판한 비용 이거는 뭐예요? 유지비용이지 계량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구교체 비용 같은 것도 그런 건데 당연하죠. 전구교체 비용 여러분 아파트나 상가 특히 아파트 여러분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딱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탁 켰더니 전등이 쫙 들어왔어요? 아니면 깜빡깜빡했어요? 쫙 들어왔지. 자, 그랬는데 나중에 깜빡깜빡해지니까 전구 교체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에요? 계량비용이에요? 유지비용입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됐죠, 여러분들? 예. 나머지 양도 직접 비용도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지금은. 자, 줄글표 나중에 자세히 하나하나 배웁니다. 90페이지 2번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나와 있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는데 가, 필, 차, 장, 소입니다. 차, 장이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구합니다. 그럴 때 뭐 그럴듯한 말로 뭐라고 나오는데 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취지만 좀 설명드려요. 나중에 공제 취지는 시험에서 바꿔서 안 나오기 때문에 공제 취지는 이렇게 기출문과정 같은 때나 자세히 설명하지 나중에는 그냥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취지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하다 보면 결집 효과라는 게 생겨요. 결집 효과. 자, 결집 효과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세금이냐면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양도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그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 보유하는 동안에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했죠. 요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양도에 요번에 양도할 때 일시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세예요. 그럼 보세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기를 보세요. 단기 보유할 때보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게 되잖아요. 더 결집되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결집 효과를 그래서 완화시켜주고 자 장기 보유자일수록 단기 보유자보다 결집 효과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 그러면 양도를 기피하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결 효과라고 그래요.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명목소득 제거요. 자, 명목소득만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만 대타시 커지는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브라보콘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그 브라보콘의 가격이 한 25년 전에 얼마였냐고 물어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뭐 150원이었다, 200원이었다, 250원이었다, 막 중구난방인데 대체로 얘기를 오늘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물어보면 중구난방으로 대답할 거니까 150원 나왔네? 150원이라고 하는 게 통설적 개념이더라고. 저는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은 얼마냐 물어보면 이것도 진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막 그냥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1,500원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올랐나? 한 1,500원 정도. 어떤 수강생은 1,200원, 어떤 수강생은 1,000원, 어떤 수강생은 1,500원, 어떤 수강생 승질내면서 아니야, 어제 내가 그런 거 샀는데 우리 저 마트에서는 뭐 500원에 샀다나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충 보면 150원 했다는 게 150원이 통설적 개념 25년 전에 지금은 한 1,500원 한대요. 그러면 물가가 얼마 뛰었어요?
10배 뛰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25년 전에 평당 10만 원 가격대 어떤 토지를 산 사람이 요번에 평당 20만 원 가격대 그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로, 양도차익이 배로 생겼잖아요. 양도차익이 배로 남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가 10배 뛴 동안에 이 사람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어요. 그동안 세금 낸 거 생각하면 이 사람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만 대다시 커지는 이런 문제점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꿔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의는 줄글 필요 없고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적용 대상부터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장기 보유특공제는 토지 건물로 써요. 밑줄입니다. 등기되고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가로도 밑줄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쭉 밑줄입니다. 에 대해서 적용한다.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요거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시점이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이제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어떤 재개발되는 지역에 어떤 주택이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다고 쳐요.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 다 때려 부시겠죠? 그리고 뭘 받아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죠? 재개발되는 지역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특공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자, 관행적으로 사실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몇 년 전에 추가한 것 뿐인데 하여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 돼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제가 이 사람으로부터 A라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받았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요. 그럴 때 조합원으로부터 자, 취득한 것은 그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자, 장기분제 대상에 조합원 입주권 내가 이걸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또 팔 때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자,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분제를 인정 안 해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왜 대상으로 추가했냐면 그러면 입주권 자체는 갖고 있다 팔 때는 안 해주면서 그럼 뭐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옛날 취득한 취득한 가격 이번에 파는 가격 그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정하는 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이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분제 대상으로 추가한 것 뿐이에요. 하여튼 조합원 입주권은 이 대상이긴 한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장기분제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 그 건물에 당연히 주택도 포함이고 토지 건물,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90페이지 맨 아래요. 적용 배제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 미등기 양도자산 다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합니다. 반드시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고 팔아야지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파는 것은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동그라미 2번 다 중요합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린 장기 보유특공제를 인정해주는 취지는 장기 공제를 해주는 취지는 부동산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단기 보유하는 거면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부동산이 너무 막 등락하면 위험하니까 안정적으로 하게 장기 보유를 유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국외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줘요.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인정해 줍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게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양도세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되고 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이 이제 요게 이제 요번에 8회 시험에 요번에 2018년도 이제 요게 이제 시행되는 것들인데 자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해당돼요.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요. 4번, 그다음에 5번은 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수 계산할 때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어요. 그럼 1세대 몇 주택이 돼? 2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동그라미 6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자, 이렇게 7번 이렇게 입주권 포함해서 이렇게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등재 적용을 배제하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부터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다주택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기 보유 등재를 배제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자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 전 지역하고요. 경기도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여기 들어가 있네요. 남양주시, 동탄, 2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네, 그쪽. 그 다음에 부산에 7개 구하고 세종시하고 이런 데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지역만 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그중 먼저 하나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여기 조정 대상 이외 지역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올해 같으면 이제 반드시 28회 시험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꼭 시험 지문에 이제 밝혀놓고 물어볼 겁니다. 자, 양가로 4번 공제액은 장기 보유 등재는 거의 표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일반적인 경우에는 10에서 30%까지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줘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고가주택이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데 내가 파는 가격이 이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고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데 24%부터 80%까지 왕창해져요. 나중에 이런 것들 자세히 이제 공제율 어떻게 된 건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92페이지 봅니다. 오늘은 장기 보유 등재 대상 그러면 공제 취지, 왜 장기보유를 인정해 주는지 공제 취지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장기보유 대상은 절 봅니다. 장기 보유 등재 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국외 소지해서 안 돼요. 국내에 소지하고 자 소지하는 자 미등기 안 되죠?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그 다음에 어떤 거?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를 것도 없네.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뭐?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등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기보유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오늘.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3번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공제 있죠? 자, 여기 기본공제 시간이 좀 뭐하지만 여기까지 보고 좀 쉴게요. 기본공제. 자, 이제 가필, 차, 장, 소 구했어요. 그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저를 봅니다. 과세표준금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소, 기, 과 여기입니다.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니까 고기 한번 드시고요. 아이고 한 10분만 더 하고 이거 마저. 아유 뭐 이거. 원래 양도세에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본 거예요.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등재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본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지나면 나중에 배우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서 거기가 좀 어렵고, 그 외에는 뭐 이제 나머지는 양도세는 그냥 성의가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다. 자, 봅니다, 여러분들. 기본공제 봅니다. 양도소 3번 양도소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 기본공제입니다. 92페이지. 자, 소기관대 의의를 봅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공제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의 형평성. 자, 종합소득세에서는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의 형평성으로 인정하고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1년에 소득별로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가필, 차장, 소 계산했더니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거든요. 1년에. 그럼 과세표준 얼마예요? 빵. 그러면 세금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적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를 넘어야 돼? 250만 원을 넘어야지.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두 번째 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고 별도의 공제 신청 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공제 해달라고 또 이렇게 별도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면 돼요. 공제 대상 밑줄입니다.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한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 짝이요. 장기 보유통제는 토지, 건물, 주화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되고요. 또 장기 보유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랑 관계없어요. 한 달 보유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절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요. 앞으로 이제 수없이 보게 될 건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딱 깔아줍니다. 싹 다. 그래서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는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기본공제는 자, 구개자산도 되고요. 자, 등기만 됐다 그러면 구개자산이든 보유기간이든 자산 종류든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가로 2번 공제 대상 밑줄이었고, 공제액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에 대해서 다음에 자, 소득별로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쭉 밑줄이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밑줄 짝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 여기를 봅니다.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 가필, 차장, 소. 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양도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근데 그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양도자산별 X예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식으로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 그러면 X예요. 아니고 뭐라고요?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별로.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 거지. 자, 이거 양도자산별 X라는 걸 자,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해서 기본공제해 주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요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동그라미 2번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얘네들하고 구별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국외 자산은 없고 국내 자산만 따졌을 때 어떤 사람이 같은 연도에 자, 어떤 사람이 토지, 건물도 팔았고요.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았고요. 또 주식도 팔았고요. 파생상품도 팔았어요. 그럼 1년에 최대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7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이요. 아유, 날 안 보는데 수업 시간에 저랑 호흡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동산 등에서 주식에서 파생상품에서 딱 이렇게 할 때 이걸 봐야 한다니까. 눈으로 딱 보면서 이렇게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나중에 요거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딱 나오면 소득별 보는 순간 양도자산별 아니고 이렇게 딱 떠오른다니까. 제 음성이 들리면서 제 모습이 눈에 싹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예? 아, 여러분. 자,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지 말고 같이 호흡을 맞추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뭐 토지도 팔았고 건물도 팔았고 주식도 팔았을 때 얼마일 때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합니다. 오늘은 그냥 공제 대상 정확히 알고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이걸 보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공제 방법도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가평차량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으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죠. 세율에 대한 거 설명드리고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